야 이거 AI가 있으니까 상담은 필요 없네, 다 내보내. 왜냐면 사람의 지금의 업무가 너무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다. 그거는 AI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사람 지금 도대체 연봉이 얼마인데 얼마를 돈을 낭비하는 겁니까? 그동안 비극적인 상황인 거거든요. 가장 단순하고 반복적인 정신노동을 계속하는 거가 사실은 AI로 대체가 된다면 인간에게는 약간 우리를 옥죄고 있던 이런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오늘은 현재 가장 뜨거운 주제죠. AI를 주제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준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AI, 빅데이터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성 작가입니다. IT 전문 작가이고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은 없고 배운 적은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대중적으로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걸 좀 체감을 좀 하시나요, 요새? 예, 많이 체감되죠. TV 뉴스에 AI가 나오고요. 제가 학생 때 처음 접했던 그런 전문 용어들이 앵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걸 보고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AI라는 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이죠.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입력을 넣으면 입력을 어떻게 연산을 해서 출력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지성으로 하는 능력들을 좀 모사해 보려는 프로그램들을 AI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요즘 챗GPT 이런 거 대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글을 넣으면 글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특정 직원의 월급을 계산한다. 그러면 그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로직이 명확하잖아요. 이 사람은 3급이니까 기본급이 몇백만 원, 그다음에 뭐 수당이 뭐 몇 종류가 있어서 수당 3가지를 더해서 이번 달은 이 사람에게 얼마를 지급한다. 사실은 이거 다 소프트웨어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명확한 어떤 로직이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라고 하는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그 로직은 아마 회계 쪽에서 올 거예요. 그럼 회계 부서가 그 로직을 주면 그 로직에 맞춰서 명확하게 출력이 될 수 있게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게 개발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알고리드믹 방식의 소프트웨어인데 대부분의 문제를 이제 그렇게 풀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AI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그 알고리즘을 모르는 거예요. 알고리즘을 모르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사진을 보고 이게 토끼인 거를 알지? 강아지인 건 어떻게 알지? 그 로직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못 해왔죠. 그냥 수많은 고양이를 보여줬더니, 수많은 강아지를 보여줬더니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고양이 강아지를 99%, 100은 아닙니다. 99% 정도 거의 다 맞추더라. 그리고 우리가 뭘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대부분의 경우 내더라. 이게 지금의 월급 계산하는 그 소프트웨어와 지금 AI라는 소프트웨어의 이제 본질적인 좀 차이라고. 예를 들면 길 가는 사람 중에 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만 세라 뭐 이런 것도 잘 해요,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생산성 있고 중요한 일들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사람 하나 뽑아갖고 그 상가에 지나가는 사람 전부 다 세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정확하지도 않고. 근데 그런 거 프로그램한테 시키고 싶었는데 예전엔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만드는 법을 모르거든요. 왜 모르느냐?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인간이라는 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사진에서 머리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구분을 못 했는데 데이터를 인공신경망에 넣어서 학습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얘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는데 구분을 해내더라. 이런 걸 발견해서 지금의 상황까지 온 것이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AI라고 하면 챗GPT가 대표적일 텐데요.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는 거에선 또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AI가 활용되고 있을까요? 생성형 AI 지금 말씀하신 챗GPT가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챗GPT 같은 유형의 다른 AI 프로그램들이 메타라는 회사에서도 만들고 여러 스타트업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텍스트나 이미지를 주면 또 다른 텍스트와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가지고 특히 코딩 개발자들이 코딩할 때 전에는 자기가 100% 다 만들어야 됐는데 이제는 내가 어떤 코드를 줘라고 하면 챗GPT가 이제 거의 90%, 처음에는 한 80% 정도의 완성도를 가진 코드였다가 요새는 뭐 거의 90% 이상 굉장히 정확해지고 있는데요. 보고서를 만들어준다, 뭐 회의록을 요약을 한다라든가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그다음에 말을 글로 바꾸고 글을 말로 바꾸고 문서 요약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심지어 데이터 분석도 엑셀이나 CSV 파일을 주고 뭐 이러이러한 거를 좀 찾아봐. 그러면 이제 뭐 차트도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광고 문구도 작성을 해주고 광고 영상도 만들어주고 이제 물론 아직은 그 광고 영상의 퀄리티가 당장 쓸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양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보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거 괜찮네, 이쪽으로 더 발전시켜보자, 이걸 더 다듬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딩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에 3주 걸리던 일을 3일 만에 하고 3일 걸리던 거를 3시간
단시간 만에 이제 이렇게 생산성이 많아지는 게 이제 생성형 AI고요. 그럼 생성형이 아닌 거는 뭐냐? 예측형, 분석형. 이미 우리 일상에 우리 휴대폰 로그인할 때 얼굴 인식 이미 하고 있고요. 지문 인식도 했고, 그다음에 음성 인식도 이미 시리 같은 걸로 했었고요. 거기에 또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면 또 추천 영상 올라오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시켜도 그냥 자기가 알아서 AI가 돌아가서 아, 이 사람 이런 콘텐츠를 많이 봤네? 좋아하네? 끝까지 보내? 이런 거를 데이터화 시켜서 이제 거기에 맞는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대중적으로는 챗 GPT가 딱 등장하면서 아, 이제 AI 시대가 도래했구나 라고 이제 느낀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이미 예전부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하게 이제 파고든 거였네요. 터미네이터 같은 AI를 AI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그렇죠. 우리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에서 특정 분야에 딱 껴넣을 수 있는 AI들은 조그마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기존에도. 혹시 그럼 다음 트렌드가 될 만한 AI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 지금의 AI, 그러니까 챗GPT를 포함해서 지금 이 순간에 각광을 받고 있는 애들은 전부 클라우드에서 존재하는 그런 AI죠. 그러니까 거대한 AI고, 그 거대한 AI가 굉장히 똑똑하고 답은 잘하지만 내가 항상 휴대폰이든 컴퓨터에서 이렇게 클라우드에 있는 애한테 내가 질문을 던지고 그 텍스트로 보통 그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냥 말하고 쳐다보고 바라보고 이 사람이 뭐 웃고 있는지 화를 내는지 미안해 하고 당장 우리가 말로 또 이게 수습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챗GPT는 계속 이걸 쳐야 되는 건데 이 친다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럼 이제 앞으로는 AI가 이제 이미 얘기가 되고 있지만 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걸어 다니는 로봇이라든가 이렇게 클라우드로부터 분리되어 있어 각자가 개체처럼 다니는 그 안에 AI가 장착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나온 애플의 비전 프로, 거기는 이제 AI가 많이 안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AI가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전에 왜 구글 글라스 보셨듯이 지하철 타서 한번 스캔 쫙 하면 내 중학교 동창이 저기 있네를 뭐 알려준다든가, 누가 먼저 내릴 것인지, 뭐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AI를 손에 들고 다니고 그냥 나와 인터랙션이 너무 자연스럽게 된다면 굉장히 뭐가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제 상상을 잘 못하겠는데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온 디바이스 쪽으로. 지금 현재 AI가 화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AI가 이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뭔가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가깝죠. 좀 길게 보면 특이점이 왔다라기보다는 우리 늘 있었던 기술 발전의 연장이라고 보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전에 지게 메고 다니던 사람이 차 끌고 다니고 그 주판 두드리던 사람이 엑셀 열어서 회계 계산을 하듯이 2015년, 16년 이럴 때도 그 AI 기술에 관한 논의가 많이 오갔는데, 그때 그 조사한 것들 보면 AI에서 안전한 직업들로 디자이너, 아티스트 이런 것들을 막 탑으로 꼽았어요. 그때는 그렇게들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예상을 완전히 엎어놓은 거잖아요. 최근에 그 챗GPT 소라 이런 거 뭐 완벽하지 않지만 영상 만들어내고 사람처럼 글도 좀 쓰고 질문 답변하는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런 것이 지금 사람들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기술이 우리 현실에 적용되는 모습 자체는 똑같아요. 그냥 기존엔 딴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했던 걸 제가 좀 더 어떤 자동화 도구, 프로그램을 써서 할 수 있게 된 것뿐인 거죠. 이런 기술이 도입되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거든요. 최근에 보면 이제 국민은행 상담원이 이제 AI로 대체되면서 이제 갑자기 해고되는 일도 벌어졌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맞습니다. 저도 뭐 일자리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일자리가 줄어드느냐는 저는 거기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 일자리의 수가 줄어드느냐, 또는 만약에 정말 상담원이 줄었다면, 상담원은 그동안 AI가 할 수 있는 일만 한 거죠. 이제 누군가가 보고 야, 이거 AI가 있으니까 상담은 필요 없네, 다 내보내, AI로 100% 대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상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기계도 할 수 있는 것만 한 것 같아요. 그런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에서. 근데 이제 뭐 7%로 받은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다른 데서 6%짜리가 나온 거죠. 그럼 저 어떡합니까? 갈아타야죠. 갈아타려면 전화해요. 7% 준 데다가 A은행에다가 대출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얼마인가요? 그러면 이제 상담원이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뭐 얼마입니다 라고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거기까지만 하면 그럼 제가 네 하고 끊어버리죠. 그거는 AI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상담원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걸 물어본 것 자체가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탈 고객이거든요. 그럼 상담원은 잡아야죠, 이탈 고객. 고객님 지금 7% 쓰고 계신데 조금 낮춰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고 딜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은행에서 그냥 굉장히 친절하게 페널티가 얼마인지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실 그건 뭐냐면 사람의 지금의 업무가 너무 기본적인 것만 하고 있다. 아하. 그거는 근데 AI로 대체가 이제 가능하니까. 그럼 기본적이지 않은 그 윗단계, 좀 더 고도의 일, 이분이 사실 마케팅과 영업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 번도 지금까지 안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재정의하고 할 수 있는 것들 좀 더 고도의 일, 사람이 정말 이렇게 설득도 하고, 고객님 우리랑 그래도 5년 하셨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거는 AI가 잘 아직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더 휴먼 터치가 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얼마든지 사람들은 할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상담 업무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모든 업무에서, 특히 화이트 칼라 업무에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복부 타고 있고, 그 사람 지금 도대체 연봉이 얼만데 1시간째 복붙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게 얼마를 돈을 낭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AI로 다 처리하고, 그럼 본질적인 게 뭔가? 최근에 들은 국내 뭐 대기업은 해외 출장을 가서 낮에 이제 상담을 하고 저녁 시간에 뭘 하냐면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2-3시간씩을 쓰다가 최근에 이제 이런 챗GPT로 30분 만에 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회의록 쓰느라고 3시간 보낸 것 자체가 그동안 비극적인 상황인 거거든요. 사실은 정말 AI를 이용해서 30분이 아니라 3분 만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오간 내용은 이러이러 했는데, 그럼 내일 회의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의논하는데 시간을 보내야지, 가장 단순하고 반복적인 정신노동을 계속하는 거가 사실은 AI로 대체가 된다면 인간에게는 약간 우리를 옥죄고 있던 이런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를 AI한테 주면 나는 할 일이 없네라는 약간 착각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가 AI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키우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지금 AI가 어떻게 잘 되는 녀석이 됐는지 이해하는 게 좋다고 봐요. 이게 뭐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얘는 그 순간적으로 딱 기억하는 건 잘 못해요. 우리처럼 종이 몇 장 보면은 바로 책의 내용을 외운다든지 이런 게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단기 기억 안에서만 얘가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굉장히 긴 몇 년, 몇십 년짜리 긴 맥락이 있는 일들은 잘 못해요. 그거 원래 인간이 잘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기자들이 취재한다고 하면 뭐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까지 다 떠올리죠. 떠올리면서 무언가를 해결해내는 경우가 있죠. 굉장히 많은 문서를 살펴보거나. 사실 그쪽이 조금 더 나은 쪽이죠. 그럼 그 다음에도 이제 또 새로운 AI들 나올 텐데, 그러면 비슷하게 얘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가 나올 거라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AI는 요런 거니까 요런 식으로 합시다 라고 말한 건 의미가 없고, 저는 그래서 지금 있는 AI가 위협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얘가 어떤 걸 잘하고 못하는지 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피해가는 형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개개인의 측면에서는 우리의 개인기를 키워야 되는데요. 그 개인기는 뭐냐면 AI를 활용하는 그 능력. 작가님 말씀대로 챗GPT를 내가 잘 구사하고, 넌 이렇게밖에 못 써, 난 이런 것도 쓸 수 있어.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쓰는 법을 좀 배우고 많이 활용해서 우리 각각이 개개인이 AI를 잘 활용한다, 일상에서.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포츠 보면 선수 개개인의 개인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의 이 전술 전략이 또 중요하잖아요. 전술 전략으로 가면 이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상담원의 업무의 정의를 바꾼다 또는 더 확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변호사도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이제 초임 변호사인데요, 국내 뭐 유명 로펌에 들어가서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규제가 바뀌면 그동안에 자기들이 했던 계약서, 클라이언트들의 계약서 수천 건을 쌓아놓고요, 그 계약서를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 규제와 관련 있는 그 문구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계약을 바꿔야 되잖아요, 규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초임 변호사 10여 명이 이제 1000개를 맡아서 각자 이제 100개씩 맡아서 아침에 출근하면 이제 딱 계약서를 보면서 그거를 찾는 거예요. 하루 종일. 좀 답답하죠. 근데 이제 선배들이 그러죠. 나도 다 너만 할 땐 이걸 다 했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사람이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AI로 그런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하느냐? 정말 머리 쓰는 거. 제가 보기에는 기획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난 뭘 해야 되지? 뭐 인생에서 나는 어떤 커리어를 가져야 되지?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는 뭘 해야 되지? 어떤 순서로 해야 되지?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상당히 제일 어려운 전략적인 레벨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부 레벨로 내려가서 그럼 뭐 택시를 타고 갈까? 지하철을 탈까? 버스를 탈까? 걸어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든 일에서 생각하고 기획하는 능력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그러면 개개인이 할 거냐? 그거보다는 그 기업이나 어떤 조직의 리더들이 그거를
정의를 해주고 정의를 바꿔주고 확대해주고 하는 그 역할은 바로 팀장들이 해야 되는 거죠. 자네들이 이제 여태까지 이런 거를 하느라고 주로 시간을 보냈는데 이걸 AI로 대체하고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이걸 해. 기획을 해봐. 뭘 해봐. 이제 이런 걸 새로 정의해야 하는 거는 결국은 팀장이 해야 되는 거죠. 감독. 축구 감독이 전술을 짜주는 거지 선수들이 모여서 전술 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리더들의 역할. 개개인은 뭐냐면 자기의 그 개인기를 키워서 그런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저는 우리가 AI 시대에 우리가 미래에 개인이 갖춰야 될 것, 조직이 갖춰야 될 그런 새로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AI 시대에서 좀 더 각광받게 될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AI를 만드는 전 과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태부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필요하겠죠. 하드웨어를 만드는 쪽, 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쪽, 챗GPT나 이런 AI를 가지고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걸 구현하고 또 그걸 세일즈하고 유저들이 잘 모를 테니까 교육도 좀 해가면서 이제 팔아야 되겠죠. 1년에 그런 인더스트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AI가 뜨니까 AI 쪽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그럼 AI 연구하는 사람 상위 몇 프로인데 나는 그런 거 못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이 실제로는 걱정인 거잖아요. 이제 실제로 AI를 만들어 보면 의외로 AI는 데이터를 보고 학습하기 때문에 뭔가 이 AI가 잘 안 되면 데이터를 좀 정성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원래 의외로 일반인들도 잘하는 영역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교수님이랑 제가 AI 하나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해보죠. 개랑 고양이를 구분하는 AI를 만들기로 한 거죠. 그래서 둘이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나는 개 사진 찍어오고 교수님은 고양이 사진 찍어오겠다.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학습을 시켜보면 제가 개 사진을 찍고 다니는데 하필이면 비 오는 날에 사진을 하루 만에 다 찍어버릴 수 있죠. 그럼 실제로는 얘한테 개 고양이 구분하라고 시키면 어떠냐면 비 오는 날 사진은 다 개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학습시킨다고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과외하듯이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AI한테 할 수 있는 건 데이터 주고 오답이 나오면 때리는 거에 가까워요. 아니 진짜로 그런 식으로 학습이 돼요. AI는. 그리고 이제 정답 나오면 쓰다듬어 주는 식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 가르치면 실제로 최대한 빨리 덜 맞는 방향으로 학습하죠. 근데 걔는 좀 모습이 다양한데 B라는 거는 요 고양이 사진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티가 나죠. 그러면 얘가 B에 집중하죠.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 안에서 정성 분석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럼 데이터 쪽에서도 이제 진짜 AI 그 인공신경망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런 데이터를 정성 분석하고 좀 카테고리화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의외로 있지 않겠는가 해볼 만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 자체를 개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등장하고 필요하고요. 또 한쪽은 제가 기획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서비스는 사실은 AI 회사가 서비스를 잘 몰라요. 뭐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컴공과 출신들은 소프트웨어는 잘 만들지만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할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계약서 1000건을 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당 구절을 찾는 변호사가 사실은 니즈가 제일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또 IT를 몰라요. 이게 뭐 컴퓨터로 되는지 AI로 되는지 그런 건 모릅니다. 근데 야 이걸 계속 지금 수십 년째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다고? 이런 것들은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험 청구도 우리가 이제 손으로 써내는 건데 그게 이제 일일이 사람이 보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10만 원 이하는 그냥 다 돈을 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벌어지니까 보험사에 있는 분들은 야 저거 가짜가 많은데 저걸 다 줘도 되나? 이런 생각해요. 그분들이 바로 그런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또 AI가 있는지 뭐 AI로 이걸 과연 할 수나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감이 전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AI 시대가 들어오면서 각자 하고 있는 수많은 업무, 그러니까 비전문가들, 우리가 비전문가 AI 모르는 사람들이 AI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하고 있는 이것도 AI의 힘을 빌리면 엄청나게 이걸 잘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니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기보다도 원래 그런 업무만 하고 있던 분들이 AI에 대한 본질을 좀 이해하면 그분들은 막 기피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음식점 가서 주문할 수 있으면 돼요. 주문하려면 그 음식을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비빔밥을 주문한다는 건 제가 비빔밥의 본질을 제가 이해하고 먹어봤고 맛이 어떤지 다 아니까 제가 비빔밥을 주문하듯이 그분들이 누구한테 나 이런 AI 좀 만들어봐 라고 주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된다. 그분이 AI를 만들 필요 없어요. 제가 비빔밥 못 만드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 전 분야에. 사실 이런 기획 분야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AI가 있으면 좋겠어. 예를 들면 내가 외국어로 떠들면서 뭐 연설할 손도 움직이는 AI를 만들고 싶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나한테 딱 맞는 AI가 존재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걸 만들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되냐면요. 있는
AI들을 살펴봐. 일단 사람 행동이랑 입만 맞춰주는 AI 있고 목소리 흉내내주는 AI, TTS 이런 걸 가져와서 이렇게 붙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만든 사람 입장에서 이건 거대한 툴이에요. 그 AI를 통해서 기능을 향상시킨 툴에 가깝죠. 밖에서는 우리가 이걸 그냥 통짜로 AI라고 불러버리겠지만 실제로는 조그만 AI 몇 개랑 큰 AI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기존 툴에 붙여놓은 형태죠. 그럼 그런 건 누가 결정하느냐? AI는 스스로 그런 거 정할 수도 없고 가능할 리도 없죠. 그런 거. 그러면 이건 말씀하신 대로 기획의 형태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고 이거는 서버에서 하고 이거는 기계에서 하고 여기에는 조그만 AI 하나 붙여서 목소리만 좀 더 씌워주고 이런 일들은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이런 잘 자란 AI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선 그런 걸 바로 인지해서 이제 딱 갖다 비즈니스에 붙이는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해지죠. AI 커버 영상 같은 거 혹시 두 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오늘 오면서도 네. 하나 봤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화제가 된 영상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저는 이제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AI가 누구를 모사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컨텐츠를 창작하는 영역까지 간다면은 과연 그럼 기존의 창작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 점에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적으로 괜찮은 것인가? 굉장히 놀랍고 목소리가 똑같고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신기하다. 똑같네 막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AI 가수가 하는 거를 과연 즐길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AI 작가가 쓴 소설을 제가 읽을까? 이거 신기하네. 소설 같네. 이 정도죠. 그리고 AI 아티스트가 만든 페인팅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을까? 잘 그렸네. 그러고 넘어가겠죠. 자, 사람 그린 거 어딨어? 이 사람은 왜 이런 걸 그린 거야?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어?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트와 연결을 하지 AI가 만든 거에 대해서 신기하다, 재밌다 이 정도지 별로 그렇게 감동은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제가 AI 시대에 제일 안전한 직업이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AI예요. 그럼 제가 대화하고 싶을까요? 또는 제가 고백을 AI 신부님한테 할까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카운셀러를 찾아갔는데 이게 또 AI예요. 그럼 제가 굳이 그 AI한테 내가 뭐가 힘든지 얘기를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좀 비슷하게는 할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 과연 사람들이 그런 서비스를 AI를 선택할까라는 거는 좀 저는 회의적이라고 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비슷하게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AI 커버, 이거 TTS죠. 글자를 넣으면 목소리로 바꿔주는 거에 박명수 목소리를 이제 학습시켜서 만든 물건이겠죠.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TTS도 자동화의 수단 중 하나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스튜디오에 불러왔어야 될 사람을 AI한테 시켜서 이제 모사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저작권 이런 거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예전에 성대모사 하는 연예인들도 있었잖아요. 이분들은 어떨까요, 사실? 이게 잘 보면 우리가 AI라고 해서 뭔가 생각하지만 그 안에 박명수의 목소리 원형 이런 건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AI한테 뭔가 소설을 쓰게 시켰더니 소설의 한 문구를 막 써요. 자기가 판타지 소설을 쓰죠. 근데 이 소설 쓰는 AI를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막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했을 거잖아요. 이 소설 보고 저 소설 보고 뉴스도 보고 했을 거라고요. 잘 보면 그 안에 소설의 원형이 없어요. 인공지능 안에. 얘가 보고 학습한 애의 원형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죠. 근데 그것이 이제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글 쓰는 방법도 그래요. 저 예전에 읽었던 책이 많은데 지금은 안 읽죠 이제. 근데 제가 책 쓸 때 그게 영향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정말 하나도 없을까요? 이거 영향? 영향이 조금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머리가 변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형태인 거예요. AI 저작권 문제들은. AI 안에는 데이터 원형이 없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동화되어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이 아주 조금의 영향만을 주게 되어 있을 뿐이죠. 얘가 실제로 원형을 아예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인데 이걸 우리가 저작권으로 막 때리느냐, 전 이건 되게 사회적 합의의 문제고 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보고 얘가 이걸 무조건 따라했어. 여기 AI 커버는 너무 당연하게 박명수가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그럼 저작권을 얼마 줄지 정할 거. 만약에 이 데이터를 학습했다고 하면 저작권
저작권자에게 몇 프로 줄 거냐 이런 거는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과격하게 이제 이런 걸 무조건 막는다고 하면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 나라들이 AI 기술을 치고 나갈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술을 좀 배워보고 어떤 식으로 보호하자 이런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지 두려운 거다 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아요. 자, 이제 그럼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서 지금 아무래도 AI 시대에서 가장 이제 주목을 받는 기업은 엔비디아로 갈 수 있거든요. AI 지금 잘 돌아가는 현재의 AI죠.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뭐 잘 안 되는 구현, 그냥 뭐 SVM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잘 돌아가는 AI의 이론 자체는 실제로는 80년대 한 중반 말 정도의 논문이 나옵니다. 캐나다에서 논문이 나왔죠. 근데 우리 실제로 그렇게 해서 결과를 낸 AI 실물은 언제 우리가 인지하냐 하면 2012년에 인지를 해요. 좀 갭이 길죠. 이거 사람 하나 커리어 시작에서 끝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론이 완성되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그때 나왔던 AI를 만들 수 있는 이론은 당시 반도체가 잘 받쳐주지를 못했어요. 당시에 많이 쓰던 CPU랑 맞는 AI는 아니었던 거죠. 지금 쓰는 AI가. 그 시점에는 비싸고 느린 인공지능인 거예요. 좋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연산을 잘할 수 있는 칩이 엔비디아가 만드는 제품, 원래는 그래픽 처리용으로 만들었던 GPU라는 물건인 거예요. 이제 엔비디아는 그 칩을 만들고 나서도 어차피 칩은 연산을 하는 거지 안에서 그림을 직접 만져야 된다 이런 규칙은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칩이 잘하는 것을 계속 찾기 위해서 GPU를 통해서 프로그래밍 좀 쉽게 해주는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만들고 다닙니다, 엔비디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에 있던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이 엔비디아 GPU를 집은 거죠. 2000년 후반에. 그리고 2012년에 이제 혁신적인 발명이 일어나고 구글 같은 빅테크들이 이 인공지능 기술을 택하면서 엔비디아도 자동으로 커진 거예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칩 기반으로 AI 코드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AI 연구원한테 중요한 건 반도체가 아니죠. 빨리 AI 논문 써갖고 취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빨리 인공지능 하려면 창조의 첫 단계죠. 모방을 합니다. 그럼 모방을 하려면 칩 모르니까 엔비디아 칩 가져다 쓰면서 자기 코드 만들고 논문 쓰고 그걸 반복하니까 전 세계에 퍼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AI 시작해보려면 엔비디아 칩을 써야 하는 거예요. 왜냐? 예시도 훨씬 많고 다양한 그 성공 실패 케이스들이 있으니까요. 엔비디아의 생태계에서 구축된 데이터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엔비디아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예, 그러니까 지금 AI 생태계가 굉장히 학고 시절부터 함께 해왔기 때문에 그 상태로 같이 커진 거예요. AI가 커질 때.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가 말씀만 들으면은 뭐 계속 이제 쭉쭉쭉 뻗어나갈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서 혹시 리스크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이건 사실 AI가 크면서 엔비디아가 같이 큰 거잖아요. 이거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챗GPT가 2022년 말에 성공하니까 연구개발 투자가 마구마구 밀려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가 해냈으니까 구글도 당연히 투자해야 되겠고 아마존도 좀 해봐야 되겠고 뭐 네이버도 해봐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지금 R&D 투자가 일단은 밀려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챗GPT 이야기들을 해보면 의외로 막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일상생활에 쓰는 사람은 또 별로 없죠. 찾아보면 의외로 또 데스크탑으로 업무에는 쓰지만 일상에서는 뭐 안 쓰네 이런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 벽을 못 뚫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같이 이거 수요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이야 허겁지겁 기술 캐치업 하니까 앞으로 1, 2년 동안은 계속 수요가 높겠지만 이후에 그런 식으로 의외로 응용처가 적게 나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그렇게 해서 R&D가 끝났는데 다른 회사들이 이제 R&D 끝난 AI를 구동하는 이제 추론이라고 하죠. 추론하는 데는 완전히 다른 곳에 칩을 써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그 분야의 도전들도 꽤 거세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현재 국내 기업들은 AI 기술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나요? 사실 AI 개발하는 회사는 많죠. 뭐 안 하는 곳은 없다고 봐야죠, 지금.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같은 게 유명하고,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데가 메모리도 팔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 AI 추론용 연구 개발 끝난 녀석을 실제 서비스할 때 쓰는 반도체를 좀 이제 공동 개발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있죠. 네. GPU가 그 안에서 계산을 하려면 이제 메모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요. 아주 옛날부터 CPU와 메모리 사이에 데이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항상 병목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GPU가 더 빨라지니까 병목이 더 심각해지는 거죠. 네. 여기는 빨리 계산됐는데 데이터가 안 넘어온다든가 안 나간다든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HBM이라는 요새 가장 화려한 이제 그게 세계에서 SK 하이닉스가 처음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엔비디아와 이제 공급을 맺어서 이제 대박을 칠 것 같아요. 근데 SK 하이닉스의 문제는 생산량을 많이 못 만든다. 공장이 크지 않다. 그럼 공장이 큰 데는 어디냐? 삼성전자가 공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조금 오히려 늦어져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는 GPU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하이 퍼포먼스 쪽으로 굉장히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애저에 들어가서 돌아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온 디바이스 쪽에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애플은 그렇게 조용하지? 왜 애플은 1위였다가 지금 시가총액 2위로 밀려났잖아요. 네.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밀려서. 근데 애플은 왜 AI를 안 하지? 아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애플은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고, 그쪽으로 가면은 아마 하드웨어도 좀 달라져야 되고요.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런 오픈 AI용, 클라우드용 고가의 몇 천만 원짜리를 휴대폰에 넣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크기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조그맣게 만들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 AI를 시키느냐. 휴대폰,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이제 좀 큰 데는 자동차. 이런 데 이제 AI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하드웨어는 새로운 또 어떤 양상을 만들지 않을까,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향후 AI 시대의 주도 기업은 어디가 될지, 그리고 국내 기업이 준비해야 될 점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크게 이제 기업이라고 하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야로 보면요. 하드웨어 만드는 회사, 방금 전에 얘기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이런 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오픈 AI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지금 소위 스몰 LLM이라는 것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가 전 서비스라고. 사실 오픈 AI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몰라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플러그인으로 많이 붙여놓고, 그 사람이 그 오픈 AI CEO가 VC 출신이잖아요. 네. 그 VC라는 데가 이제 돈을 좀씩 주면서 해봐, 잘 되면 우린 대박이야, 이런 건데, 그 모델을 지금 오픈 AI에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거 써봐, API 열어줄 테니까 다양하게 써봐. 써보고 이렇게 보다가 얘네들은 잘 쓰네, 돈이 될 것 같네. 그러면 이제 그 회사 서비스를 자기들이 픽을 해서 쓰는데, 그게 이제 챗 PDF가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PDF를 던져주면 1000페이지짜리 그거를 이제 뭐 10줄, 뭐 2페이지 원하는 대로 착착 요약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일단 유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하는 그 서비스 쪽, 그렇게 세 가지 분야로 우리가 이제 그 인더스트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굉장히 잘하고 있고, 굳이 우리가 여기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어서 좀 다양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회사가 오픈 AI 같은 그런 GPT를 만드는 건 무리다. 프리트레이닝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무리인 것 같고, 결국 우리는 서비스 쪽에 집중을 해서 다양한 쪽에 써야 된다. 왜 서비스가 좋으냐면요, 미국도 서비스를 뭐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기술 격차가 거의 없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랑 똑같아요. 이거 어디다 쓰지? 이 강력한 애를 어디다 쓰면 좋을까? 이건 지금 거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특별히 뒤처지진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에 쫓아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우린 서비스에 좀 집중하면 국가적으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형 오픈 AI, K 오픈 AI, 오픈 AI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왜 한국형 워드 프로세서 기억하세요? 아우, 예, 기억하죠. 네, 기억하시죠? 이제 안 쓰시죠? 안 쓰죠. 이제 서비스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 우리는 그 도구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찾아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사실 이거는 되게 미래의 한국이 뭐 하고 살고 싶냐 질문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오픈 AI 챗GPT가 성공적일 수 있는 배경 중 하나는 영어로 된 인터넷 환경이 굉장히 자유롭다는 데 있어요. 정직하고 자유로워요, 이 환경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AI 학습하는데 만드는 챗GPT 같은 거 학습하는데 들어가는 데이터는요, 사람 한 100명, 1000명 뽑아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결국 데이터의 원천은 거의 열의 아홉은 인터넷이 될 거예요. 아주 조그만 분야에 쓰는 인공지능이 아니면 인터넷이나 이런 오픈된 소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만 하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한국형 AI를 만드는데 한국어로 있을 수밖에 없는 지식을 많이 다뤄야 돼요, 얘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한국형 AI니까 그냥 한글 잘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역사도 잘 알고 이런 거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한국은 포털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기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로는 제가 구글에 질문을 치면 답변이 나오지만, 예를 들면 제가 N사에다가 뭔가 질문을 하면 지식인의 광고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데이터 만드는데 벌써 여기 고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챗GPT가, 프로그래머들은 원래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에 모여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고 질문과 답변에 전부 평점이 있어요. 평점 높은 순서대로 정렬하면은 좋은 데이터가 되죠, 이게. 데이터 만드는 그
고통들이 큰 거죠. 그래도 오픈 AI 같은 걸 하고 싶으면 그런 거 다 감내하고 전부 갈아엎을 생각으로 한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존재하는 챗GPT를 가져와서 이걸 통해서 여러 응용 분야를 만드는 거 훨씬 쉬워요. 챗GPT는 조 단위로 투자를 한 거잖아요. 투자 받고. 근데 있는 챗GPT를 한 번 불러오는데 드는 비용은 센트 단위밖에 안 돼요. 그걸 써서 이것저것 응용하는 건 굉장히 쉬운 것이죠. 그리고 그것도 근데 우리가 자신 없다고 하면 잘하던 반도체를 하되 지금 빅테크들 오픈 AI 같은 곳들이 학습용 반도체 이런 비용에 고민이 많을 테니까 만나갖고 거기에서 좀 불편해하는 제조상의 난점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물론 앞에 있는 것일수록 AI 완성품일수록 돈을 많이 벌긴 할 거예요. 어려운 기술이니까. 이제 할 수 있냐의 문제인 거니까 저는 그건 역시 보고 뭐 하고 싶은지 택한 다음에 뭘 해야 된다를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이 이 AI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AI다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역사 보면 옛날에 그 IBM 체스하는 AI 이런 거 다 안녕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AI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딱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나온 AI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이렇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좀 기술 자체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할게요, 저는. 저는 뭐 AI를 위협으로 볼 거냐, 기회로 볼 거냐. 제가 보기에는 인류의 역사 앞에서 우리 작가님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계속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한테 계속 떠넘기고 있는 게 인류의 지금 역사의 흐름인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이 AI는 왜 이렇게 더 많이 얘기하냐면 이제 언론인들이 땅 파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굴삭기 나왔을 때. 그 삽으로 땅 파던 사람들이 직업을 다 잃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감을 안 하시다가 이제 글 쓰는 AI가 나오니까 이거 내일이구나 해서 지금 기사들을 많이 쓰셔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패닉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들고 있는 것도 삽이었거든요. 내 삽을 네가 감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동화에 무관심하다가 이제 갑자기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계속 반복되어 온 거고 저는 앞에서 서비스 말씀드렸지만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지금 산업 구조가 약간 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30년 전에는 젊은이들의 90%가 고졸이었고 10%가 대학을 갔습니다. 그때는 제조가 딱 맞아요. 근데 지금은 90%가 대학에 가고 10%가 고졸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제조가 안 맞아요. 우리는 지금 3만 불 시대이기 때문에 제조는 10,000불, 15,000불 요때 해야 되는 게 제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제조는 굉장히 이노베이션을 해서 훌륭하게 성장한 거죠. 미국에서는 이노베이션이 안 될 거라고 하고 포기한 거를 우린 가져다가 이노베이션을 시켜서 지금의 이런 훌륭한 제조업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지금의 20대들 3만 불에 태어난 20대들은 제조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안이 뭐냐?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 서비스업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AI를 활용한 서비스. 기존의 서비스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낮은데 AI를 통해서 그런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뭐 교육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전 분야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제 저출산의 시대로 가서 사람이 없어요. 아저씨들, 아줌마들은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AI를 안 쓰면 안 됩니다. AI는 우리에게 머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두 분 이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